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자본주의는 왜 문화에 주목하는가? 미래를 읽는 문화경제 트렌드입니다. 지은이는 최영구, 펴낸 곳은 중앙경제평론사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겪고 난 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4차 산업혁명을 빠르게 이끈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될 위험이 큰 직업은 주로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을 하는 직업입니다. 반대로 창작이 필요한 직업들은 대체로 자동화될 확률이 낮습니다. 이를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문화나 예술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 버는 일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는 모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칠지라도 자본주의의 변화를 이해하고 트렌드를 따라 갈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시중에서 이미 인터넷과 책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잘못 알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아는 것이 진짜 힘을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에 난데없이 데카르트가 뜨고 있다. 일찍이 17세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대명제로 근대 철학의 불을 밝힌 프랑스의 합리주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 마케팅의 트렌드로 부상한 데카르트 마케팅을 두고 하는 말이다. 데카르트는 기술과 예술을 합쳐 만든 신조어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명화나 예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트렌디한 신종 마케팅을 가리킨다. 번 슈미트와 알렉스 시몬스는 번 슈미트의 미학적 마케팅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팔고자 하는 것의 실용성만을 강조하는 마케팅은 한계가 있음을 역설한다. 제품의 실용적 가치를 벗어나 제품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감동과 감성, 다시 말해 실용 이상의 효용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전에 삼성전자는 김치 냉장고나 드럼 세탁기에 앙드레 김의 디자인을 넣은 제품을 선보였고, LG전자는 휴대전화에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씨가 디자인한 한글 문양으로 윤동주의 시 별 해는 밤을 새겨 넣었다. 외장 하드 업체 세로텍은 프랑스의 세계적인 일러스트 작가 에르베 틀레의 작품을 입힌 제품을 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데카르트 마케팅은 처음에는 가전제품이나 IT에 예술 작품을 접목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범위가 넓어져 자동차, 식품, 생필품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면서 예술 마케팅으로 진화하고 있다. 데카르트 마케팅의 사례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동원 F&B의 덴마크 커피 우유 제품은 우유컵의 명화 시리즈를 소개하는 고급스러운 마케팅을 시도했다. 카푸치노에는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고우의 낮잠, 페르메이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루벤스의 수잔나 푸른망의 초상 그림을 썼고 모카라테에는 모딜리아니의 노란 스웨터를 입은 잔느 에비텔은 르누아르의 앙베르 이렌느 카앵량의 초상,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 고야의 옷을 입은 마야 부인 등의 명화가 등장한다. 샤플러스 라테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담비를 안고 있는 여인, 카페라떼 토비넛에는 앵그르의 리비에르시의 초상 그림을 올렸으며 메이플 마키아토에는 르누아르의 배우 잔느 산마리의 초상 그림이 사용됐다.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서민적인 공산품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우리는 미술사에 빛나는 이런 명작들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독일 자동차 회사 BMW는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팝아트를 자동차 외장 디자인에 입힌 이른바 아트카를 선보였다. 앤디 오홀, 에른스트 푹스 등 팝아트 거장들의 작품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의 아트카를 차례로 출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 종근당의 조통역에는 오스트리아 작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명작 아델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 그림이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 또한 참신한 발상의 전환이다. 이 회사는 이런 데카르트 마케팅을 적용함으로써 전년 대비 매출이 크게 신장되는 등 실제로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한다. 바야흐로 데카르트 마케팅은 기존 예술작품을 제품에 활용하거나 아니면 유명 예술가 혹은 명품 브랜드와 협업하면서 디자인 자체를 예술적으로 추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데카르트 경영이나 예술 경영 트렌드처럼 산업 영역에서도 문화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큰 변화다. 예전에는 문화와 산업, 예술과 비즈니스가 서로 융합할 수 없는 별개의 영역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문화가 본질적으로는 돈과 상관없는 영역이라 여겼다. 융합, 창의성, 문화 마케팅 등의 용어가 이제는 별로 낯설지 않다. 오히려 순수한 것, 고답적인 것, 문화적이지 않은 마케팅이 더 진부하게 느껴지는 시대다. 문화는 사회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놓고 있고 비즈니스 트렌드와 자본 개념마저 변화시키고 있다. 원래의 모습을 고수하는 것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기업의 미덕이 되고 있다. 1993년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라고 일갈했던 것은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다. 출근하지 말고 놀아라. 놀아도 좋으니 뒷다리 잡지 마라. 입체적 사고를 하라 등 상식을 깨는 주문과 함께 삼성이 이른바 신경영을 선언한 지 30년이 다 돼가지만 변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016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신경영 선언 23년 만에 다시 다 바꾸자며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의식과 일하는 문화를 혁신하는 스타트업 삼성 컬처 혁신을 선언했다. 다름 아닌 문화 혁신을 강조했음에 주목해야 한다. 바야흐로 우리는 기업 경영에서도 문화가 중요해진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문화가 부각되는 사회 경제적 변화. 세기 말 우리 사회에서는 문화가 시대적 화두로 대두했다. 지성계에서는 1980년대에 화두를 사회과학이 제공했다면 1990년대의 화두의 원천은 문화비평이라고 이야기한다.
1990년대에 들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경제 수준도 거의 선진국 대열의 문턱으로 진입하자 온 사회가 부쩍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할 만하다. 문화경제학, 문화콘텐츠, 문화산업, 문화마케팅 등 문화는 산업계 학계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학문이건 산업이건 문화를 접도로 갖다 붙이면 뭔가 뚝딱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진다. 그만큼 문화는 광범하고 어디에나 잘 어울린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또한 점묘로 붙여도 하나의 영역이 만들어진다. 기업의 문화는 기업 문화이고 정치판의 문화는 정치 문화다. 대학의 문화는 캠퍼스 문화이고 지역사회에는 저마다 고유한 지역 문화가 있다.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글로벌 문화도 있고 음식물과 관련된 식문화, 반항적 히피 문화 등도 문화의 다양한 모습이다. 학문적으로도 문화는 큰 비중을 갖는 연구 대상으로 부상했다. 기존에는 문화를 다루는 학문 분야가 분명하지 않았다. 기껏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에서 사회현상이나 문명사의 한 부분으로 다루던 것이 전부였다. 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문화학 같은 영역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문화인류학과라는 학과가 있었지만 고대 문명의 발생이나 문명 간 차이, 문명권 비교 등을 주로 연구했을 뿐이다. 가령 현대사회의 문화나 문화 트렌드, 미래 문화 등에 대한 전문적 연구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이제 문화는 학문적으로도 새로운 영역이 되었으며 그 지평이 확대되고 있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문화경제학이라는 새 분과 학문이 생겨났고 문화경제학회도 만들어졌다. 국제적으로 보면 1973년에 국제문화경제학회가 창립되었고 일본에서는 1992년에 일본문화경제학회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한국문화경제학회가 발족되었다. 이제는 문화학이라는 분과 학문이 엄연히 존재한다. 영어 사전에는 문화학이라는 표제가 올라가 있고 영어판 위키백과에는 문화학에 대한 설명도 등재되어 있다. 한국어판 위키백과에는 문화학이라는 표제어는 없지만 대신 문화연구 항목은 올라가 있다. 근대 학문 발전사에서 사회과학의 꽃은 경제학이었다. 경제학은 분석적, 논리적, 수학적 사고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통계 등의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해 경제현상과 작동 기제를 설명하는 학문이다.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는 사회체제의 근간이자 핵심 문제였기 때문에 경제학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의 근간도 경제정책이었다. 초창기에 근대 경제학을 정치경제학이라 불렀던 것은 이 때문이다. 경제가 정치이고 정치는 곧 경제였던 것이다. 근대 사회과학사를 보면 이론적으로 양대 산맥이 있는데 그 중심 인물은 칼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이다. 둘 다 독일인이고 유명하지만 그중 한 명은 여전히 금기시되는 인물이다. 사회과학자 칼 마르크스는 경제적 요인이 결정적이고 본질적이라 주장하면서 이른바 경제결정론적 사회과학 사조를 만든 사람이다. 한편 고전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마르크스주의적 경제결정론을 비판하며 이른바 다원론을 주창했다. 베버는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는 훨씬 복잡 다단하므로
경제자본, 정치 권력, 문화적 위강 등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다원적, 중층적으로 사회의 본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베버의 다원주의는 이후 근대 사회과학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 모멘텀이 되었고 특히 문화사회학이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담 하나, 요즘은 보통 마르크스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마르크스를 막스라 부르기도 했다. 막스 베버와 발음이 비슷해 종종 해프닝이 빚어졌다. 같은 독일인이지만 막스 마르크스는 말하자면 좌파의 교주격이고 막스 베버는 우파의 아버지라 할 수 있다. 소위 86세대 운동권의 활동이 왕성하던 1980년대 막스의 저작은 운동권 필독서였고 공식적인 불온 문서였다. 당시에는 불심 검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대학 정문이나 시내 번화가에서 경찰이 대학생이나 행인의 가방과 소지품을 뒤지는 일이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사회과학을 전공하던 대학생들이 막스 베버의 책을 지니고 다니다 불심 검문에 걸려 조사받는 일도 왕왕 있었다는 사실이다. 각설하고 막스 베버 이후 사회과학은 문화나 정치 권력에 대해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주류는 여전히 경제 결정론적 관점이었다. 먹고 사는 문제야말로 인간에게 1차적 문제고 의식주 문제는 우선은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생산력이 높아지고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가장 큰 변화는 노동시간이 줄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여가시간에 뭘 할까를 고민하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 것도 여가시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다. 통계청장과 IMF 상임이사, 새만금 위원장을 역임했던 오종남 교수는 은퇴 후 30년을 준비하라는 책에서 예전에는 더블 30 인생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트리플 30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블 30이란 30년 플러스 30년의 인생이다. 초반 30년은 부모의 보호 아래 자라서 교육받고 결혼해서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는 30년이고 후반 30년은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를 낳고 기르며 가르치며 보내는 30년이다. 그 이후 인생은 남은 자투리라는 의미에서 여생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몇십여 년간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 기대 수명이 엄청 늘었다는 사실이다.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1960년 52.4세였던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2008년에는 80.1세, 2014년에는 82.4세로 늘어났다. 2020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명표에 의하면 한국인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83.3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5번째이다. 평균 기대 수명 100세 시대도 먼 미래의 일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곧 평균 기대 수명 90세 시대를 맞게 되면 더블 30인생을 살고도 또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세상이 오게 된다. 이러니 세 번째 30년에는 얼마나 많은 여가 시간을 더 갖게 될 것인가 말이다. 게다가 요즘처럼 조기 은퇴가 계속 늘어간다면 실버들의 여가 시간은 사회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여가 시간이 늘어나니 여가 시간을 보낼 문화생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지사다. 경제학이 행복에 주목하는 까닭은 사람의 얼굴이 제각각이듯 자본주의의 얼굴도 나라마다 서로 다르다. 그야말로 천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하지만 크게 나눠보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시장 중심의 앵글로색슨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에 역점을 두는 유럽 대륙형 라인 모델이다. 서로 다른 이 두 모델은 각각의 특장점을 갖고 발전해왔다. 앵글로색슨 모델은 자유시장주의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경쟁과 자유를 추구하는 역동적 경제체제지만 소외, 빈곤, 실업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복지 모델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개별 국민의 최소 행복을 책임지는 체제지만 경쟁력과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시장이냐 국가냐 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오랜 논쟁거리였다. 경제성장은 사회의 물적 토대를 구축하고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경제가 아무리 중요하고 비중이 크다고 해도 삶의 여유나 질 문제까지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제성장이나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 구성원 각자가 행복을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 사정이 좋아지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커지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경제학이 행복의 중요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렇게 해서 약 20여 년 전부터 소위 행복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행복 연구가 시작되었다. 행복 연구자들은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면서 행복의 계량적 측정과 결정 요인을 연구한다. 그들은 정부 정책의 목표는 부가 아니라 삶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행복경제학의 아버지 취리히대학교 경제학 교수 브루노 프라이는 자신의 대표 저서 행복, 경제학의 혁명에서 비용, 편익 등의 효용에 초점을 맞춘 주류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개인의 주관적 안정감, 즉 행복을 측정함으로써 경제적 행동의 효용을 계량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복 경제학의 이론적 근거에는 이스털린 패러독스라는 것이 있다. 이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행복도가 상승하지 않는 역설적 현상을 가리킨다. 보통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것이고 선진국 국민은 후진국 국민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음을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실증적으로 밝혔던 것이다. 이스털린은 1974년에 발표한 논문 경제성장은 인간 운명을 개선하는가 몇 가지 경험적 증거를 통해 처음 이 역설을 제기했다. 이 논문으로 이스털린은 일약 유명인사가 되었다. 현재 그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다. 논문이 발표된 지 거의 50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다. 몇 해 전 한 학회에서 노 경제학자 이스털린은 자신의 역설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미국은 1946년부터 2014년까지 약 70년간 개인 소득이 3배로 늘었지만 행복은 정체되거나 심지어 낮아졌고
WVS가 세계 43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역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에는 신경제재단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지구촌 행복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 조사의 2006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행복지수 41.1점으로 조사 대상 178개 국가 중 102위이며 하위권이다. 2009년에는 68위, 2015년에는 63위, 2016년은 다시 80위로 내려갔다. 그런데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강대국이나 선진국이 아니다. 2016년 기준으로 1위는 코스타리카, 2위는 멕시코, 3위는 콜롬비아, 4위는 바누아투, 5위는 베트남으로 작은 나라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 국가 중 상위권은 12위 노르웨이, 15위 스페인, 18위 네덜란드 등이다. 일본은 58위, 중국은 72위, 한국은 80위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 108위에 불과하다.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경제 규모 10위라는 객관적 지표에 비추어 볼 때 형편없는 결과다. 행복지수는 생태를 보존하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사회를 나타내는 지수로 삶의 만족, 기대 수명, 생태 소비, 환경 등의 지표를 토대로 산출된다. 이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소득이나 경제는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일 뿐이다. 소득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듯이 국민 경제가 국민 행복을 보장하진 않는다. 언젠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이제 행복은 소득순이 아닌 사회가 돼야 한다. 행복은 아마 돈, 소득, 경제보다는 재미, 건강, 문화 같은 데서 온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으로 재산, 용모, 명예, 체력, 언변 등 5가지를 꼽았다. 하지만 먹고 살만한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재산, 약간 부족한 용모 등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가 좋다고 했다. 경제 성장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님은 분명하다. 경제 성장이나 발전은 행복의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경제 외적인 가치나 행복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다. 행복이나 웰빙, 지속 가능성 등 새로운 가치들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관심은 자연스럽게 문화 분야로 향하고 있다. 삶의 질이나 내면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는 행복이나 웰빙은 문화적 가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다. 가치라는 관점에서 본 경제와 문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사물의 가치는 보통 그것이 가진 쓸모를 뜻한다. 쓸모 있는 물건인가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인가의 판단 기준은 가치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가치 있는 인간이란 사회적으로 쓰임새가 있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다. 철학적으로 가치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중요성을 뜻하는데 진, 선, 미 등 인간이 관심을 갖는 대상이나 목표가 바로 가치다. 즉 참된 것인가 선한가 아름다운가 등은 인간적 가치의 출발점이다.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문화활동, 종교활동, 예술활동, 사회활동 등 모든 활동은 가치를 추구한다.
가치 없는 행동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시간, 돈을 쏟아붓고 있다면 그 행위에는 분명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 특히 경제학은 재화나 용역을 다루는 학문이므로 교환가치, 효용가치, 부가가치 등 가치의 문제가 본질적이다. 철학자와 사상가들도 오랫동안 가치에 대해 성찰하고 연구해왔다. 비교적 신생학문인 경제학도 가치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경제학적 정의에 의하면 가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유용성 및 유용성을 위해 투입된 비용의 다과를 가리킨다. 물론 그 유용성이 객관적, 절대적이지는 않다. 주관적 유용성도 경제학에서는 의미가 있다.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자본이 무엇인지, 상품 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는지, 왜 이윤이 발생하는지 등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잘 이해하려면 가치를 꼭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가치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전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다.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재화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구별한 최초의 학자다. 재화의 사용 가치는 인간 욕구를 만족시키는 힘이며 재화의 교환 가치는 특정 재화, 일 단위를 획득하기 위해 포기할 용의가 있는 다른 재화 또는 서비스의 크기다. 19세기 정치 경제학자들은 생산비에 기초한 가치 이론을 제안했고 이들은 소득 분배를 규정하는 기본 법칙으로서 재화의 가치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투입물의 비용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가치론에 있어서 가장 설명이 어려운 부분은 문화예술이다. 문화나 예술에서의 가치는 때로는 경제적 가치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이유로 애당초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아마도 문화예술을 경제학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 고전 경제학자들도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기는 했었다. 문화와 예술에 대해 처음 언급한 학자는 애덤 스미스였다. 그는 이른바 모방예술에서 이루어지는 모방의 본성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예술의 통설인 예술의 본질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부정하고 예술의 본질은 창조에 있다는 완전히 새로운 견해를 제기했다. 식욕을 채운 뒤 즐거움을 주는 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 음악과 춤 이외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까지 말했던 스미스는 예술의 본성을 인간 존재 자체에서 찾았던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창조적 본성에 주목했던 스미스의 통찰에서 현대 문화 경제학의 맹아를 발견할 수 있다. 때로는 창조적 일탈이 필요하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운 좋게 발견한 것을 세렌디피티라고 한다. 1754년 영국 작가 호러스 월포로의 우화에서 유래했는데 세렌티프라는 섬나라의 새 왕자가 섬을 떠나 세상을 겪으면서 뜻밖의 발견을 했다는 스토리에서 이 말이 만들어졌다. 만약 새 왕자가 섬을 떠나지 않고 왕궁에서 편안히 살았더라면 평생 보장된 안락한 삶을 살았겠지만 뜻밖의 발견이나 행운은 없었을 것이다. 매일 가던 길을 걷고 주어진 일 속에 갇혀 산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짓고 인간은 신의 보호 영역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야만 했다.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쉴 수 있는 동굴이나 움막 같은 주거지를 만들어야 했고 정글 같은 자연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잎이나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으며 불을 발견해 음식을 익히는 방법을 알아냈다. 만약 다른 동물과 똑같이 살아왔다면 인간은 결코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직립보행으로 자유로워진 손으로 인간은 도구를 만들었다. 또한 무리를 지어 살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범과 가치를 만들었으며 과학적 소통 수단인 언어도 만들었다. 천지를 창조한 것은 신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와 역사를 만든 것은 분명 인간 자신이었다. 문화는 인간에 의한 창조의 산물이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광고 카피는 일로부터의 일탈을 권유한다. 영어나 프랑스에서 일탈은 디비언스이다. 이 단어의 어원을 따져보면 길을 벗어난다는 의미이다. 여행도 일이나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일시적 일탈이라 할 수 있다. 주어진 여건이나 정해진 틀을 벗어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 본성이다. 일탈에서 사람들의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한다. 일탈은 때로는 삶의 활력소가 되고 창조적 문화의 자양분이 된다. 도전적 일탈이 새로운 문화 창조의 모멘텀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접한다. 전위 예술은 규범 예술 관점에서 보면 문화적 일탈이며 혁명은 보수 정치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일탈이다. 이렇듯 창조적 파괴를 추구하는 일탈은 새로운 문화를 배태하는 창조 행위이다. 문화민족 하면 우리는 프랑스인을 떠올린다. 문화에 대한 그들의 자존심은 오만에 가깝고 그들이 수천 년간 이뤄놓은 문화는 눈부실 정도로 화려하다. 그 모든 것은 창조적 일탈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리의 중심부에 있는 에펠탑은 지금은 관광 명소이자 랜드마크이지만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파리 경관을 해치는 흉물스런 철골 덩어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당대 최고 작가 모파상은 매일 에펠탑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에피소드가 유명하다. 이유인즉 에펠탑이 보기 싫어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을 찾다 보니 유일한 장소가 에펠탑 내 식당이었다는 것이다.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해 건립되었다. 당시 성당과 건물들은 대부분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에펠탑은 300m가 넘는 철골 구조물이었다. 그야말로 파격이었다. 고전 건축 양식과 공간미에 대한 개념을 단번에 깨버린 에펠탑은 건축 설계의 일탈이 빚은 창조 행위였다. 웹툰과 드라마로 사랑을 받았던 미생의 마지막 회에 루신의 단편소설 고향을 인용한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온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때로는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가는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다. 이전의 길 대신 다른 곳으로 다니게 되면서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다. 문화도 마찬가지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없다. 아마 이런 것이 일탈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해석일 것이다. 이쯤 되면 문화적 일탈을 예찬하지 않을 수 없다. 일탈하라. 그리고 창조하라.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 IBM의 왓슨을 비롯한 인공지능은 조만간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올 것이다. 이미 생활 곳곳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나고 있고 함께 살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고 인공지능이 인간과 공존하는 시대는 머지않아 올 것이다.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의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하면 청소 로봇, 육아 로봇은 물론이거니와 로봇 교사, 로봇 기자, 로봇 판사에 이르기까지 로봇은 인간이 수행하던 대부분의 직업들을 대체하게 될지 모른다. 힘들고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은 인공지능 로봇이 도맡아 하게 되는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기계 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인류는 어느 순간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는 시점인 특이점을 맞게 될 것이라 예측한다. 커즈와일이 예견한 특이점의 시점은 2045년이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역사적인 바둑 대국 직후 한국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 주요 직업 400여 개 가운데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한 자동화에 따른 직무 대체 확률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미래 기술의 영향을 연구하는 칼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제안한 분석 모형을 활용했다. 정교한 동작을 필요로 하는지, 비좁은 공간에서 일하는지, 창의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술과 관련된 일인지, 사람들을 파악하고 협상, 설득하는 일인지, 서비스 지향적인지 등을 주요 변수로 삼아 분석했다. 자동화에 따라 직무의 상당 부분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될 위험이 높은 직업은 콘크리트공, 정유권 및 도축원,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청원 경찰, 조세 행정사무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직업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단순 반복적이고 정교함이 떨어지는 동작을 하거나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을 보인다. 전문직으로 분류되어 온 손해사정인, 일반 의사, 관제사 등도 자동화에 의한 직무 대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가 및 조각가, 사진작가 및 사진사, 작가 및 관련 전문가,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자, 애니메이터 및 만화가 등의 직업은 자동화에 의한 대체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문화예술 관련이거나 창의성과 감성, 사회적 협력, 소통 등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미래에는 단순 반복 노동, 조립, 제작 등을 하는 산업 영역 또는 연산, 주식, 금융 등 경제 영역의 일부에서는 점차 기계나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게 되고 감성과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주로 문화, 예술이나 창조산업 등의 영역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보고서 직업의 미래에서는 자동화에 기초한 직무 대체는 대략 2020년 전후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다. 자동화 대체에도 불구하고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산업,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및 정보산업, 전문 서비스 산업 분야와 같이 창의적이고 사람과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산업 분야의 일자리는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들도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사라지는 일자리는 주로 사무직 및 관리 직종이고 컴퓨터, 수학, 건축, 엔지니어링 분야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다. 이런 예측에 비추어 볼 때 문화 콘텐츠나 문화 산업의 미래는 청신호인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속에서 상용화되고 인공지능 기계가 인간 노동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게 되는 세상이 오면 인간은 뭘 하고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어렵고 힘든 일, 위험한 일 등을 기계가 하게 되면 사람은 기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나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은 기능적 삶이 아니라 인간적 삶을 가르쳐야 한다. 전문적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습 방법과 학습의 즐거움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돼야 한다. 지식을 습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사람이 기계보다 못하지만 사람은 기계가 갖지 못하는 지혜와 방대한 지식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도 인간이 잘하는 인간적인 능력이다. 인공지능 기계는 자가학습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궁금한 것을 질문하지 않으며 할 일 없이 미래를 꿈꾸거나 기발한 것을 상상하지 않는다. 지성적 측면에서는 기계가 훨씬 앞서겠지만 감성 영역은 언제까지나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고 암기하는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또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협동심, 소통, 공감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직업들의 자동화 대체 확률을 연구 조사하여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 박가열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과 로봇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면 교육 패러다임을 창의성과 감성 및 사회적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